이 만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의혈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의혈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보도록 하죠. 먼저 공해, 농약, 불량식품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공이나 물속에 함유된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을 섭취하면 피를 오염시키고 의혈을 만드는 것이죠. 농약이 해충을 죽이려고 나왔지만 미꾸라지도 죽이고 올챙이, 지렁이, 우렁이, 붕어, 송사리 모두 다 죽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생제가 병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인체의 이로운 미생물과 백혈구도 모두 함께 죽여서 의혈을 만든다는 것이죠. 의혈을 제거하는 것은 몸에서 중금속과 이 발암물질을 제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라기보다는 포함하는 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의혈을 제거하면 몸속에 있는 중금속이나 화학물질도 함께 제거된다는 말이죠. 이제는 농민들도 농경시대에 순수했던 마음씨가 사라지고 상업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해외 농산물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심이 사라지고 장사꾼의 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먹을 곡식과 내가 먹을 채소는 따로 키우고 내다 팔 곡식과 내다 팔 채소는 농약을 많이 쳐서 따로 가꾸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심각한 현실입니다. 중국산 참깨를 사다가 내가 전 농사라고 하면서 팔기도 하죠. 현대생활에서 항생제, 마취제, 진통제, 방부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예방주사, 진통제 주사, 마취주사, 이런 것을 맞아야 하죠. 치과 가도 우리 마취제 맞고 이빨을 뽑고 하죠. 아니면 약으로 먹어야 합니다. 주사를 맞거나 약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생제는 백혈구도 죽이고 각종 미생물이나 세균도 죽입니다. 죽은 시체들은 모두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 속에 시체가 되어서 떠다니다가 뒤엉켜서 결국 의혈이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도 의혈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의혈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모세혈관을 간신히 통과하던 혼탁한 피를 멈추게 합니다. 멈춘 피는 또 다른 피를 연쇄적으로 멈추게 하고 피가 멈춘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르기 어렵고 영원한 의혈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으면 사람이 팍팍 늙어버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번 노하면 한번 늙어지고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는 말도 이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불쾌하거나 화를 내는 이런 것을 말하겠죠. 스트레스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늙어 보이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의혈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장과 간 기능의 저하가 또한 의혈을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 속의 요독과 같은 불순물과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과 해독작용을 하는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즉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빠른 속도로 피는 오염되고 찌꺼기가 누적되어 모세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즉 의혈이 증가한다는 말이죠. 그 결과 수백 가지의 무서운 합병증을 불러온다. 또 각종 약물의 복용 및 주사입니다. 현대인은 스스로 개발한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을 먹어야 하고 또 현대학이 개발한 항생제, 방부제, 진통제를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당장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피를 오염시키는 무서운 독극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약물들이 몸에 해롭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피를 오염시키고 의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배가 의혈을 만드는 또한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로 자동차 안이나 방 안이 더럽혀진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흡연이 해롭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니코틴이 호흡기, 기관지나 폐를 말합니다. 호흡기를 오염시켜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혈관에 침투하여 혈액을 오염시킵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도 혈액순환이 나쁘기 때문이죠. 둘째는 연기와 니코틴이 폐 속의 모세혈관을 자극하면 모세혈관이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으로 말이죠. 움츠려서 위축되어서 폐 속으로 들어온 산소의 운반을 어렵게 하므로 당장 두통이 오기도 하고 체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신진대사를 이루지 못하여 의혈이 더욱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흡연은 폐암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암 발생의 촉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담배가 폐암 외에도 또 다른 암을 일으킬 수 있음이 미국에서 의학적으로 밝혀졌다고 2005년 여름 TV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즉 담배는 폐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암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계적인 뉴스로 보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정요법의 관점에서는 이미 밝혀놓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뉴스입니다. 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뒤에서 하는데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리와 치료되는 원리를 아시게 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발암물질에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혈을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발암물질이라는 것이죠. 모든 발암물질의 공통점은 피를 오염시키고 의혈을 만들어서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피가 오염되면 몸 전체에 해를 주게 되고 그렇다면 몸 전체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타박성이나 상처가 또한 의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목을 삐거나 벌레 독사 등에 물리거나 퍼렇게 멍이 들거나 이때 많은 의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멍들거나 부은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가 풀린다는 것은 그곳에 형성된 나쁜 피나 독성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의혈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말과 의혈이 사라졌다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타박상이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곳에 의혈이 다른 곳으로 다 이동하지 못하고 일부는 그 자리에 남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의혈이 조금씩 그곳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 그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훗날 뒤늦게 그곳에 통증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이쯤 되면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신장과 간장이 인체의 혈액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이렇게 제거해 준다면 참 좋겠죠. 신장과 간의 기능은 원래 혈액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독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신장과 간장이 자기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다 하면 좋은데 사실은 사람이 사람 구실을 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부족한 사람이죠. 한 인간이 가정을 다스리고 국가를 잘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람은 자기 자신마저도 잘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장이나 간장도 그렇습니다. 몸 전체에 이 혈액을 깨끗이 다스릴 수 있다면 참 좋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간이요 신장입니다. 그래서 신장은 간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쌓여있는 나쁜 피도 다 제거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몸 전체의 의혈, 나쁜 피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정요법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신장 자체에 쌓여있는 피 찌꺼기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물며 몸 전체의 나쁜 피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신장이나 간이 제 기능을 다 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정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자, 또 몸에 의혈이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고기 등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소고기 기름이라든지 그 외에도 염소고기라든지 토끼고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채식동물의 지방 성분이 의혈로 즉 인체의 모세혈관을 막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식물성 기름은 덜 하다고 하죠. 식물성 기름도 지나치게 흡수하면 안 되겠지만 생성 기름은 큰 해로움이 없다고 합니다. 식생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식품면 가공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튀김보다는 통감자를 그대로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옥수수 빵보다는 통강냉이를 그대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가을에 포도주스를 드시는 분은 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에는 포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포도를 그대로 자연 그대로 드시면 좋은데 구태여 포도주스로 가공한 것을 드신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생포도 그대로 드십시오. 그런데 자정요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기만 한다면 가공식품을 드시든 소고기를 드시든 그런 것은 큰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의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혈의 종류는 크게 보면 한 가지죠. 혈관 속에서 피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의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흐름을 방해하는 방식이나 형태로 분류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혈관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끈끈한 의혈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지방성분을 많이 섭취하여 고지혈증이 되거나 혈액 속에 각종 오염물질이나 이물질이 불어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점점 피와 함께 뒤엉겨서 덩어리를 이루거나 끈적한 상태가 되어서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는 속도가 몹시 느립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을 망가진 대형 트럭이 지나가듯이 뒤를 따라오는 맑은 피조차도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뻑뻑하고 끈적끈적한 핏덩어리는 없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겠죠. 색깔은 정상의 피와는 달리 노란색이거나 흰색이거나 검은색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정상적인 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세혈관에 꽉 막힌 새까만 의혈을 들 수 있습니다. 새까만 찌꺼기가 주요 장기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끈적한 상태의 의혈이 모세혈관을 지나다가 어떤 이유로 멈춰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수히 많지만 예를 들면 특히 임산부가 잠을 잘 때 습관적으로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대고 잠을 잔다면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 눌려서 피가 흐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곳을 간신히 통과하려던 끈끈한 의혈은 짓눌려서 멈춘 상태로 하룻밤을 지나면 아예 그곳에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잠 잘못 자고 나면 어깨가 아프다 하고 하는데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굳어버리며 더 이상 혈액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뒤따라오던 혈액조차 멈추게 하여 혈액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며 또 다른 의혈이 이곳에 달라붙거나 주변을 막아서 의혈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때 약간의 통증이나 답답함을 느껴서 주물러 보면 약간 풀린 듯 하다가 또다시 의혈이 맺혀서 통증이나 답답함이 반복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의혈 덩어리는 더욱 커지게 되고 더욱 단단해지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검은색으로 진하게 변합니다. 그럴수록 통증은 커지고 어깨와 팔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한의사도 종합병원도 그 누구도 치료하지 못하는 단계가 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무수히 많죠. 40견 50견이라 해서 종합병원, 한의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 치료되지 않죠. 만약에 그 자리가 어깨가 아니고 머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이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나 콩팥이라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먹물 같은 의혈이 있습니다. 의혈의 종류 세 가지라 그랬죠. 그 하나는 흐르기는 흐르는데 흐름이 느린 의혈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흐르지 못하고 모세혈관에 콱 막혀버린 새까만 의혈. 이제 세 번째 먹물 같은 의혈입니다. 먹물은 어떻습니까? 끈끈하지가 않죠. 물처럼 이렇게 출렁거립니다. 모세혈관에서 멈춰버린 상태에서 10년 또는 20년 정도 지나면 검고 어두운 색으로 변한다. 이것이 또다시 20년 내지 30년 세월이 더 지나면 까맣게 삭아서 물처럼 변합니다. 먹물처럼 변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치매, 건망증, 두통이 심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같은 의혈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흔한 경우는 치매와 중풍 환자입니다. 자, 이러한 먹물 같은 피를 여러분의 눈으로 볼 날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자정요법이 왜 100가지 종합병원보다 더 훌륭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먹물처럼 삭아서 물처럼 변했다면 피와 함께 흘러야 할 텐데 왜 흐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막혀 있겠습니까? 인체에 입체적으로 분포된 모세혈관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모세혈관에서 멈춘 작은 의혈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변을 스쳐 지나가려는 또 다른 끈끈한 의혈덩어리들이 하나씩 달라붙거나 주변을 막은 상태에서 20-30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 의혈의 덩어리는 매우 커집니다. 즉 의혈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중심부의 의혈이 먼저 굳어지면서 색깔이 검게 변합니다. 그 상태에서 또다시 10년, 30년의 세월이 흐르면 그 외곽 부분의 의혈도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굳어지고 가장 중심부의 검은 의혈은 이제 40년 내지 60년의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삭아버립니다. 삭아서 검은 먹물처럼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20-30년 묵은 검은 굳은 의혈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막혀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먹물이 된 의혈은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의 머리에 이런 먹물이 있음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뇌졸중, 치매 등의 인생 말기적 병이 왜 찾아오는지 여러분 정말 실감할 것입니다. 이 먹물을 그대로 두고서는 두통이나 치매, 뇌졸중 같은 것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먹물 같은 의혈을 자연적으로 당장 손쉽게 제거하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자정요법밖에 없습니다. 종합병원이 100개 1000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의혈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의혈과 움직이지 않는 의혈 이렇게 나눠도 좋습니다. 의학을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진단의학과 치료의학과 외방의학입니다. 병을 진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겠죠.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도 다 잘못되겠죠. 그리고 외방의학이 또 중요합니다. 병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또 발생한 병은 치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치료의학이 또 중요합니다. 이 자정요법은 말이죠. 하루만 공부하면 30년 공부한 의사를 능가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종합병원이 포기한 모든 중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의학 측면에서 가장 쉽고 정확하다. 외방의학 측면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이다. 치료의학의 측면에서도 가장 쉽고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거짓이라면 여러분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죠. 현대의학과 자정요법을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병의 원인을 분석할 때 현대의학에서는 병의 종류도 많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원인도 수백 가지, 약물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자정요법에서는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로 보는 것이고 치료법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해서 현대학은요, 침입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새로운 약물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또 사스라는 병이 왔으면 또 새로운 약물을 거기에 맞는 약물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개발이 너무 어렵죠. 한 가지 세균에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고급 두뇌가 5년 이상 7년 정도 걸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벌써 수많은 희생자가 따르게 마련이겠죠. 그러나 자정요법에서는 약물은 아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약물은 필요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필요악이라는 말 아시죠? 치료비를 비교한다면 현대학은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에서는 돈이 거의 필요 없다는 것이고, 학습량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을 터득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현대학은 평생을 공부해도 병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 데 비해서 자정요법은 하루만 제대로 공부하면 아주 유능한 치료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환기성 질병은 현대학이 매우 무서워하는 병입니다. 순환기성 질병의 원인은 피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피를 잘 흐르도록 해주는 방법을 현대학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정요법의 핵심은 의혈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고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는 6만 종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새로운 세균이 돌연변이적으로 무수히 발생할 것입니다. 변종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 전에 사스라는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도 긴장하고 있죠. 감기 하나만 하여도 항상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의료계를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침입 세균이 무엇인지 밝혀서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환자들은 임시 시험용으로 희생되며 그런 방법으로는 끝없는 세균과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농약을 포함한 약물의 개발이 필요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면 오직 파멸 뿐입니다. 쥐를 잡으려고 개발한 약이라면 사람과 가축도 죽이기 마련입니다. 병균을 죽이려고 개발한 항생제는 백혈구도 죽이고 몸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산균도 죽여서 결국 사람도 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약물이 없어도 백혈구는 이미 모든 세균을 물리치도록 하늘과 신이,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만 피가 돌지 않는 곳에는 백혈구가 갈 수가 없고 백혈구가 갈 수 없는 곳에 세균이 침투하여 병을 일으킬 뿐이죠. 이곳저곳 수많은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의혈 쓰레기를 제거하여 핏길만 열어주면 모든 병은 저절로 치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자연의 진리입니다. 이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도 혹시 의심스럽다면 자정요법을 공부하고 실천한 다음에 의심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만 공부하면 30년 공부한 의사 100명보다 훌륭한 치료사가 된다.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드러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종합병원도 치료하지 못하는 모든 질병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이나 종합병원이 자정요법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병원과 의원이 자정요법으로 사람을 치료해준다면, 그리고 초중학교 교과서에 자정요법을 잠시만 가르쳐준다면 정말 환상적인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 자정요법은 의사나 전문 의료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쉽기 때문이죠. 또 자정요법은 환자가 자신의 병을 물리치고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정요법을 어떻게 의사나 한의사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의사나 한의사가 자정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